저기요. 모자요. 바람이 장난스럽게 휘몰아쳤다. 베이지색 모자가 모래 위를 굴렀다. 동우는 본능처럼 달려가 모자를 붙잡았다. 뒤따라 달려오는 여자가 보였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리고 단정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다. 젊다. 생각보다 훨씬. 수연은 그저 싱그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바람이 심술궂네요. 모자가 주인을 떠나려고 했나 봅니다. 모자를 건네며 동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세상에 아직 지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여행 오신 거예요? 네, 혼자요. 수연은 모자를 꼭 쥐며 웃었다. 혼자 오기엔 바다가 너무 넓네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혼자여야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동우는 괜히 어깨를 으쓱였다. 여행지에서 인연 생기기도 한다던데 우린. 그런 거 아닐까요?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운명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던데요. 바닷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모래가 발밑에서 사각거렸다. 동우는 슬쩍 수연을 바라봤다. 군더더기 없는 청바지 차림에 심플한 흰 티셔츠, 가볍고 단정한 몸짓. 하지만 그런 평범한 옷차림마저 이상하게 어울렸다. 무엇보다 햇살 아래 웃는 얼굴이 유난히 밝았다. 아직 30대 중반쯤, 아니 40살이 되었을까. 동우는 감을 잡으려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만큼 가볍고 젊었다. 동우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여기 커피 맛 좋은 카페 있어요. 모자 찾아드린 기념으로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생명의 은희님께 커피 한 잔 정도는요. 수연은 웃으며 답했다. 카페는 해변 바로 앞에 있었다. 크지 않은 유리창 너머로 파도가 보였다. 여기 좋아요. 혼자 마시기 아깝겠네요. 혼자라도 좋은 곳은 좋은 거죠. 커피를 마시며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손목을 툭 털며 턱을 괴는 동작 하나하나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혹시 여행 자주 다니세요? 동훈이 물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무작정 떠나온 건. 동훈은 알았다. 자신이 이 낯선 여행자에게 괜히 젊은 시절을 투영하고 있다는 걸. 처음 치고는 용기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변하는 게 없잖아요. 수연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다.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동훈은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저도 그래요. 말을 꺼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깨달았다. 창밖을 바라보던 수연이 말했다. 옛날엔 바다가 무서웠거든요. 왜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달려가도 닿을 수 없는 곳. 동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좋아요. 닿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수연의 말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동훈은 잔을 내려놓았다. 혹시 나이 여쭤봐도 실례가 아닐까요? 수연은 웃었다. 몇 살 같아요? 동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38? 꽤 후하게 봐주시네요. 그럼 43? 정답. 말은 담담했지만 그 짧은 숫자 안에는 시간과 결심, 숨김없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동우는 예상보다 조금 더 나간 숫자에 살짝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25살 차이네요. 그렇네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세요? 아니요. 그냥 정말 젊어 보이셔서요. 그 말이 뻔한 칭찬처럼 들릴까봐 동우는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나이라는 단어로 규정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제가 젊어 보여서 좋으신 거예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동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싫을 이유는 없죠. 동우는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았다. 하지만 묘하게 거리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카페를 나섰다.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다. 아까 모자 덕분에 좋은 인연 하나 만들었네요. 동훈이 말했다. 그러네요. 바람도 가끔은 좋은 일을 하네요. 수연이 가볍게 웃었다. 발끝에 모래가 스치고 파도 소리가 따라왔다. 오늘 하루 덕분에 기억에 남겠어요. 수연이 말했다. 저야말로요. 동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설레었다. 이 나이에 다시는 느낄 줄 몰랐던 감정이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혹시 내일도 시간 괜찮으세요? 동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기울였다.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바람은 다시 한번 모래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바람이 낯설거나 무섭지 않았다. 동우는 천천히 생각했다.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몰랐다. 그 운명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몰랐다. 그 빛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될지를. 다음 날 동우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다. 막 잠에서 깬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았다. 어제 함께 걷던 해변, 수연의 웃는 얼굴, 그 조용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오랜만에 아니, 거의 처음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유 있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거울 앞에 선 그는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다. 요즘 늘 입던 셔츠 대신 밝은 색의 얇은 린넨 셔츠를 꺼내 들었다. 옷깃을 고르고 단추를 잠그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다시 들 줄이야. 주름진 셔츠를 조심스럽게 다리고 허리를 펴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단어를 입안에 굴렸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바닷가 산책로는 아직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듯 조용했고 커피를 손에 쥔 채 동우는 약속 장소 근처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가 언제 올까 자꾸만 바다 쪽을 힐끗거리는 그 순간 저 멀리서 수연이 걸어오고 있었다. 햇살 아래 하얀 원피스가 가볍게 흔들리고 햇살을 품은 머리카락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가방끈을 손으로 고쳐 매며 작은 모래길을 조심스레 걸어오는 그녀. 동우는 괜히 셔츠 소매를 한 번 더 정리했고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웃는 얼굴에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눈부셨다. 수연이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맑을 수가 있네요. 기분도 맑아져요. 그러게요. 어제보다 더 좋아 보이세요. 그래 보여요? 네, 그게 그냥 그래 보여요. 쑥스럽게 말한 동훈의 말에 수연은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해변보다 더 눈부셨다. 걸음을 옮기며 둘은 자연스럽게 시장 쪽으로 향했다. 골목 안은 여전히 분주했고 상인들의 고함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서로 엉켜 있었다. 수연은 발끝으로 모래를 툭툭 차며 걷기도 했고 상점 안을 구경하며 웃음소리를 자주 터뜨렸다. 시장 구경 좋아하세요? 네. 북적거리는 게 오히려 편해요. 혼자 있는 느낌이 덜하니까요. 의외네요. 조용한 걸 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곳 싫어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데 안 오던데. 수연은 돌아보며 말했다. 또 그런 말씀 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어려 보여서요. 정말로. 수연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네요. 노점 앞에서 수연은 조개 껍데기를 닮은 작은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보다 슬쩍 웃었다. 이런 건 혼자 사는 것보다
누가 선물해주면 더 예뻐 보이잖아요. 동우는 별말 없이 지갑을 꺼냈다. 계산을 마친 뒤 포장된 목걸이를 건네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선물해 드릴게요.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됐으면 해서.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오늘대로 감사할게요. 하지만 너무 쉽게 마음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오해받기 좋아요. 그 말에 동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미소를 보고 안도했다. 장난기 섞인 말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살짝 찌릿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느낌은 금세 흩어졌지만 가슴 한쪽 어딘가에 미세한 잔상이 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하얀 목선을 따라 조개빛 펜던트가 찰랑이며 반짝였다. 동우는 괜히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식사를 하러 들른 식당은 바닷가와 가까운 작은 식당이었다. 창가 쪽 자리로 안내받아 앉자 바다 냄새가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수연이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기 해물라면 진짜 맛있대요. 라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괜히 멋부린 음식보다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동우는 웃으며 말했다. 좋네요. 이런 음식은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물 너머로 동우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녀와 마주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유난히 조심스럽게 느껴졌다.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킨 동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연 씨는 결혼하셨어요? 수연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아직이요.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예전엔 언젠가 하겠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언젠가가 그냥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에 잠시 여운이 감돌았다. 동훈은 살짝 웃었다. 그럼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혹시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수연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그 순간 조용한 마음속에 뭔가 예고되지 않은 파동이 일었다. 점심을 마치고 나온 둘은 다시 바닷길을 걸었다. 식사 전보다 말이 줄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곧 수연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등대 쪽 한번 가볼래요? 좋죠. 조금 걷죠. 산책로를 따라 걷는 동안 바다는 조용했고 말없이 함께 걷는 시간들이 쌓여갔다. 수연이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다. 이 길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요. 왜요? 누구랑 걸었는지가 더 기억에 남잖아요. 어디였는지보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동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등대 쪽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바다는 잔잔했고 수연은 모래 위를 걸으며 작은 조약돌을 발끝으로 튕겼다. 동훈 씨는 평소엔 어떤 일 하세요? 저요?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쳐요. 콘텐츠나 미디어 쪽 수업도 자주 하고요. 요즘은 학생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럼 교수님이시네요. 어쩐지 말투가 딱 그 느낌이었어요. 수연 씨는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미술이랑 독서 지도해요. 방과 후 수업인데 매일 바쁘게 움직여요. 아이들이랑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 아이들이 참 복이 많네요. 수연 씨처럼 따뜻한 선생님이라니.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시간이 그냥 스쳐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동우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멀리서 부서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를 만나고부터 자신이 조금씩 살아나는 중이라는 걸. 돌아오는 길, 숙소 앞에 멈춰선 수연이 잠시 말이 없었다. 오늘 밤 같이 있어 줄래요?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요. 그 말에 동우는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함께했다. 술 한 잔으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눈빛이 멈추지 않았다. 말없이 천천히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긴 침묵 속 바다 바람만이 방 안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안엔 흔들림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눈을 떴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공기엔 평온함과 여운이 동시에 머물렀다. 숙소를 나서기 전 수연이 말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동우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꼭 다시 봐요. 내가 연락할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스며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동우는 수연과 함께 보냈던 바닷가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 그날 이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그는 수연을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녀와 함께했던 해변, 바다 냄새, 벤치 위에서 나눈 조용한 대화, 그리고 마지막 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시간. 동우는 문득 휴대폰을 꺼냈다. 스크린에 떠있는 메시지 창. 마지막으로 그녀와 나눈 짧은 인사. 도착하셨어요? 그 문장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다시 휴대폰을 넣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시작되는 법이다. 며칠 후 어느 카페에서였다. 지인이 소개해준 강연 자리에 참석했던 그는 강의 실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하얀 니트와 네이비색 슬랙스, 조용한 눈빛, 바로 수연이었다. 수연도 동훈을 발견하고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이내 익숙한 미소로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조심스러웠다.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 틈에서 동훈이 먼저 다가갔다. 반가워요. 서울에서 보자고 했던 거 이렇게 지켜지네요. 수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빨리요. 그들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함보단 묘한 편안함이 흘렀다. 수연이 먼저 물었다. 서울에 돌아오시고 잘 지내셨어요? 일은 늘 그렇죠.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누굴 떠올리게 되는 하루가 생겼달까요? 그게 요즘 제 일상의 가장 큰 변화예요. 수연은 말을 잇지 않았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동훈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다시 하루쯤 산책 같이 하실래요? 서울엔 바다는 없지만 걷기 좋은 길은 많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은 강연이 끝난 오후 서울의 낡은 골목길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어딘가 낯선 곳에서 우연히 누굴 만나는 게 정말 운명일 수 있을까? 수연의 말에 동우는 웃었다. 난 믿어요. 운명은 선택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감정이니까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마다 만났다. 카페에서 책을 읽기도 했고 한강 근처를 걷기도 했다. 매번의 만남이 짧았지만 그들은 매번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둘은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함께 먹고 있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훈 씨는 예전에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집중하신 적 있으세요? 동우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글쎄요. 있었다면 지금처럼 기억나진 않을 거예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혹시 예전에 만나셨던 분 이야기 들어도 돼요? 수연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결혼했었어요. 짧게, 그리고 잘못됐죠. 왜요? 그땐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늘 누굴 사랑하기보단 나 자신만 챙겼죠. 그래서 끝났고 남은 건 미안함 뿐이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이제는 진심을 주고 싶어요.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수연 씨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입가엔 작은 미소가 맴돌았지만 그 눈빛 너머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돌아가는 길에 혼자 생각에 잠겼다. 바람이 불고 그녀의 손에 쥔 조개 펜던트가 살짝 흔들렸다. 그 펜던트는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다. 그의 일상은 조금씩 수연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은 그녀의 이름이 뜬 휴대폰 화면이었다. 오늘 저녁은 어떠세요? 퇴근하고 만날까요? 수연의 문자가 오는 순간, 동우는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마치고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했다. 좋아요. 마침 오늘은 시간이 비네요. 수업을 마친 뒤 동우는 빠르게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수연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 바람에 어울리는 브라운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수연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바쁘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만나는 게 하루의 전부인 기분이라서요. 둘은 작은 레스토랑 창가에 마주 앉았다. 어두워진 바깥에 도시의 불빛들이 조용히 반짝였다. 서울로 돌아오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수연이 물었을 때 동우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바닷가에서 본 수연 씨랑 서울에서 보는 수연 씨.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글쎄, 좀 더 복잡하고 신비롭다고 해야 하나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동훈을 바라봤다. 그 말. 예전에도 누군가에게 했던 말인가요? 수연의 담담한 질문에 동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수연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괜찮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말이 지금 진심인지 아닌지죠. 수연의 담담한 목소리에 동훈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다. 과거 자신이 했던 가벼운 사랑의 언어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말이 어딘가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날 저녁 이후 동훈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수연에게 연락이 뜸해질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불안하게 떨렸다. 요즘 바쁘세요. 요 며칠 연락이 좀 뜸해서요. 수연은 늘처럼 부드럽게 답했지만 동훈에게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요. 동훈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의 말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만들어냈다. 동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태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연과의 산책에서 동훈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수연 씨,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요? 수연은 그 질문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동훈 씨는 정말 사랑이 뭔지 아세요? 동훈은 그 질문에 당황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고 쉽게 말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때마다 진짜였는지 기억하세요? 그 말은 깊이 박히듯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동훈의 머릿속엔 과거의 자신이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수연과 겹쳐졌다. 지금은 진심이에요. 수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동훈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연은 연락을 줄였다. 동훈은 그녀의 부재를 견디기 어려웠고 자신의 삶이 어느새 수연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안과 초조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동훈은 결국 그녀를 찾아갔다. 수연의 집 앞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동훈 앞에 수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수연 씨,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동훈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제가 좀 정리가 필요해요. 그 말이 더 불안해요. 수연은 한참 동안 동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동훈 씨, 정말 모든 걸 저한테 맡길 준비가 되신 거예요? 동훈은 순간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수연 씨라면요.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좋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연이 집으로 들어간 뒤에도 동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정말 모든 걸 저한테 맡길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 순간에도 동훈은 자신이 조금씩 알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남긴 작은 균열은 이미 그의 삶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홀로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무겁고 어두웠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동훈은 요즘 들어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오직 수연이었다. 하루를 정리하며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의 표정은 자신도 모를 설렘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던 바닷가의 바람이 생각났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가까워져 있었다. 동훈은 수연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는 수연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셔츠, 넓게 정리된 거실, 켜놓은 조명과 클래식 음악.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동훈은 순간적으로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동훈은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창가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런 시간이 너무 좋아요. 동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곁에 있어줄 수 있겠어요?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떨궜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지만 쉽게 대답하지도 않았다. 조금 갑작스럽네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마음이 깊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들어요. 수연 씨라면 함께 걸어도 좋겠다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쉬며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서두르지 말고 같이 천천히 걸어요. 한 달 뒤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친척 몇 명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을 초대한 소규모 예식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도 웅장한 음악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정직했다. 수연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내가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조용한 일상을 나눴다. 출근 전 나누는 짧은 인사 저녁이면 마주 앉아 나누는 이야기들. 그는 수연을 점점 더 깊이 믿게 되었다.
있었다. 결혼 후에도 둘의 삶은 소박했다. 동우는 여전히 연구실에 앉아 논문을 읽고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이젠 서로를 남편, 아내라고 부르며 집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창밖을 함께 보며 계절을 이야기했다.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이 사람에게 내 삶의 전부를 맡기겠다고. 그리고 어느 날 동우는 작은 서류철을 들고 수연 앞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조심스럽게 꺼낸 그의 마음이 놓여 있었다. 수연 씨, 아니, 여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내밀었다. 이제 우리 부부가 됐으니 내 자산들, 이 집, 계좌들, 주식 다 정리했어요. 당신 이름으로 서류를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연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천천히 읽었다. 이걸 왜요? 이제 당신이 내 사람이니까요. 전부를 맡기고 싶어요. 수연은 잠시 시선을 멈췄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말해주시니 제가 잘 챙길게요. 그날 밤 수연은 유난히 조용했다. 책을 읽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동우는 멀리서도 알아챘지만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자 괜히 입을 닫았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던 동우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무언가가 아주 작게 어긋나는 느낌. 무슨 생각해요?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냥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요. 이렇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익숙한 듯 담담한 미소였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동우는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안도감과 어딘지 모르게 느껴지는 불편함 사이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그날 아침 식탁에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바라보며 동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미역은 부드럽고 국물은 진했다. 입에 넣고 나서야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수연은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나섰다. 동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날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네. 그는 자신이 드디어 어딘가에 정착했다고 믿었다. 평생 날아다니던 새가 드디어 마음 놓고 내려앉을 둥지를 찾은 듯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부동산 중개사였다. 상가매도 계약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동우는 당황한 채 되물었다. 제가 매도 계약을 했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중개사는 말했다. 명의자 서명 위임 서류 다 접수돼 있고요. 잔금도 입금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곧장 노트북을 여러 계좌에 접속했다. 증권계좌, 정기예금, 법인명의 계좌 모두 비어 있었다. 서류, 공인인증서, 접근 권한까지 모두 그가 건넸던 것들이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름 하나가 지금 그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 기록을 지배하고 있었다. 수연. 집으로 돌아온 동우는 거칠게 문을 열었다. 수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었다. 그녀는 고요했고 단정했고 아주 평소 같았다. 그는 인쇄물을 던지듯 내밀었다.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권한위임 증빙, 이게 뭐야? 다 뭐냐고? 왜 내 이름이 없어진 거야?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줬잖아요. 당신이 먼저 말했어요.
전부를 맡기고 싶다고. 그건 사랑해서, 당신이 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건 배신이야. 배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당신이 했던 일들은 뭐였죠? 사랑한 여자를 그렇게 두고 떠난 당신은 뭐라고 불러야 하죠? 뭐라고? 기억해 보세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던 그날을. 그 순간 동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머릿속 깊은 곳 덮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랐다. 젊고 여렸던 여자, 부드러운 말투, 순한 얼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그는 겁에 질려 떠났다. 무책임했던 젊은 날의 일탈. 그는 도망쳤고 그녀는 울지 않고 떠났다. 수연은 그의 침묵을 뚫고 말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외면한 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야 했던 사람. 나는 그 여자의 딸이에요. 당신이 등을 돌린 순간부터 이날을 기다리며 자라왔어요. 동훈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그게 말이 돼? 수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숨을 고르듯 짧게 눈을 감았다. 당신이 한 발 뗄 때마다 엄마는 뒤로 물러나야 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이 하나 지키겠다고 밤새 울면서도 당신 얘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이야? 난 그 눈물을 보고 자랐어요. 당신을 탓하지 않던 사람을 보며 나는 점점 미워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엄마가 하지 못했던 복수를 내가 하겠다고. 동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걸음을 옮겨 그의 앞에 섰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실은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저도 가끔 웃고 싶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나도 잠시 마음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겁났죠. 복수라는 이름이 흔들릴까봐. 동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럼 그 감정은 진심이었던 거야? 진심이었죠. 잠시 동안은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란 사람이니까. 그녀는 등을 돌렸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동훈이 외쳤다. 그래도 날 사랑한 적 있었어? 수연은 문 앞에 멈췄다.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다. 사랑했어요. 당신이 내 엄마에게서 도망친 그날까지.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사람. 거실은 조용했고 동훈은 자신이 만든 과거와 지금의 몰락을 고스란히 껴안은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밤새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던 동훈은 시계를 몇 번이나 바라봤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수연이 떠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문 앞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텅 빈 방, 어두운 천장, 입안에 맴도는 수연의 마지막 말. 나는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 문장을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다. 말문이 막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그는 결국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에서 일어났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지만 그 안은 이미 수연의 손길이 사라진 뒤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남겨진 접시 하나, 자잘한 컵 몇 개만이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서류가 있었다. 어제 자신이 손으로 내던졌던 그 모든 재산과 계좌가 사라졌음을 증명하는 종이들. 그는 서류를 주워 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지만 거기엔 수치와 잔고뿐이었고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동훈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런 봄이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는 교단에 막 올라 교수직을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여학생 한 번쯤은 스쳐갈 인연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말보다 눈으로 마음을 전하는 여자였다. 그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임신 확인서였다. 그는 그 종이를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종이를 그녀 손에 다시 쥐어주고 등을 돌려 나와 버렸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그 일도 그 여자도 더는 꺼내지 않았다. 그 기억이 지금 그의 뒷목을 잡았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외면한 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야 했던 사람. 나는 그 여자의 딸이에요. 당신이 등을 돌린 순간부터 이날을 기다리며 자라왔어요. 주연이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젠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퍼지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왜 그렇게 살았던 걸까? 왜 단 한 번 진심을 보지 못했을까? 그때 자신이 겁냈던 건 책임도 아니었고 사랑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인생에 흠이 생길까 두려웠던 것뿐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아무데로나 걷고 싶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옷은 구겨졌고 수염은 자라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보고 알아봤다. 저 사람 교수님 아니에요. 그 여자랑 결혼했었다는.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길가에 앉아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불고 그 바람이 눈가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미끄러지듯 흘러내렸다. 돌아오는 길, 그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사람들 틈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작은 꽃집 하나였다. 문득 오래전 그 여자의 뒷모습이 겹쳐졌다. 그가 도망쳤던 그 봄날, 그녀는 그렇게 뒷모습만 남기고 떠났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내 곁으로 돌아왔다. 지금껏 살며 누구도 자신을 무너뜨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아니 그 여자의 딸은 그 모든 위선을 무너뜨렸다. 밤이 되었다. 불을 켜지 않은 집 안, 그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손엔 다시 서류들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 수연의 손글씨 하나가 적혀 있었다. 당신은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저도 그 말 하나가 듣고 싶었어요. 그는 가만히 그 문장을 들여다보다 속으로 작게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의 귓가를 떠돌 뿐 전해질 곳도 받아줄 사람도 없었다. 그 남자의 마지막 표정을 잊을 수 없다. 혼란, 후회, 그리고 조금은 늦은 눈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겪은 건 내 고통의 시작이었고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오직 한 사람, 내 엄마 때문이었다. 어릴 적 엄마는 늘 바빴다. 아침이면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나가셨고 밤늦게 들어오면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채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그 손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온기 속에 어떤 슬픔이 녹아 있었는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엄마는 나에게 아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어릴 땐 그냥 우리 집엔 아빠가 없구나 하고 넘겼지만 조금씩 눈치가 생기면서 깨달았다. 다른 애들은 아빠를 부를 때 엄마는 언제나 고개를 돌렸다. 가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릴 때 그 속삭임 속에 애 딸린 여자, 젊었을 때 사고 같은 말이 스며들곤 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계속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그날 엄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 이야기를 꺼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 내가 태어났다는 걸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말 없이 사라졌어. 말이 끝났을 때 엄마는 내가 다 보지 않게 고개를 돌렸지만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쓸쓸한지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 역시 다시는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세상을 더 정확히 알게 됐다. 엄마가 버스 청소 일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내 교복값을 모은다는 걸, 내가 학원 대신 집에서 문제집을 푸는 동안 엄마는 건물 옥상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다는 걸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그토록 참았던 그 감정 나는 반드시 똑바로 마주하고 쏟아내겠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교대에 들어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유일한 부드러움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는 늘 뭔가 서늘한 덩어리가 있었다. 가끔은 울고 싶을 만큼 아팠고 가끔은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신문 속 작은 칼럼에서 한 대학 교수의 사회학 강연이라는 제목을 봤다. 그 이름 정동훈. 잊을 수 없는 성씨와 어릴 적 엄마가 유일하게 남겼던 이름. 나는 그날부터 마음을 준비했다. 지금부터 내가 겪는 모든 감정은 엄마와 나, 우리 둘의 몫이라는 걸. 처음 만났을 때 동훈은 상상보다도 더 평범했고 더 인간적이었다. 그래서 더 미웠다.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내게 미소를 건넸고 나는 그 미소 속에 숨어서 조용히 칼을 갈았다. 그의 하루가 익숙해질수록 내 마음은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 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 모든 게 가짜가 아니라고 느껴질수록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를 버리고 떠났는지를. 계좌와 부동산. 그가 내게 넘겨준 모든 서류를 보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복수지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몫의 정의라고. 그리고 복수의 날이 왔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내게 따져 물었을 때 나는 무표정하게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버린 그 여자의 딸이에요. 그 말을 뱉었을 때 내 심장은 아프게 뛰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동훈의 삶을 정지시켰고 동훈은 내가 만든 그림자 속에 갇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겨낸 것 같은데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뭘 이긴 걸까? 이 복수가 정말 엄마를 위로할 수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거리를 걷다가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없이 흐린 밤이었다. 엄마가 살아있다면 지금의 나를 안아줬을까? 아니면 말없이 등을 돌렸을까? 가방 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글. 수연아, 세상은 널 아프게 할 거야. 하지만 넌 그걸 미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엄마처럼 되지 말고 너처럼 살아. 나는 그 편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천천히 가방 안에 넣었다. 지금 나는 엄마가 되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수연은 바닷가에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켜고 오래 고민해왔던 파일을 열었다. 서류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혼모 복지지원센터 설립 계획서. 그녀는 동훈이 남긴 재산을 정확히 분배하고 정리한 끝에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이 계획을 시작했다. 엄마처럼 말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수많은 여자들. 누군가 그들을 안아줄 수 있다면 그 복수도, 그 고통도 조금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서툴렀지만 수연은 최선을 다해 시작했다. 더 이상 그녀는 증오로만 가득 찬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느 날 그녀는 복지관 유리창 너머로 햇살에 기대어 앉아 가만히 이렇게 중얼거렸다. 엄마, 저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복수로 마음을 다 털어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벌을 다 받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누군가를 외면하지는 않으려 해요. 수연은 아이를 안은 여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순간 어릴 적 엄마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복수는 나를 완전히 채우지 못했지만 이제 나는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 어느새 계절은 변해 있었다. 바닷가 복지센터 앞 작은 뜰에는 꽃이 피었고 수연은 아이들 노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모든 걸 잃고서야 비로소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수연은 웃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깊은 웃음이었다. 어딘가 낡은 요양병원. 동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다. 한때 그는 명성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새로 개소한 미혼모 복지센터. 아이와 엄마를 위한 공간. 화면 속 한 여성의 모습이 비쳤다.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 따뜻한 미소. 동우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이젠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후회도 미안함도 전해질 곳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스쳤다. 수연은 아이와 함께 복지센터 마당을 걸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괜찮아. 힘든 날이 와도 누군가는 너를 기다릴 거야. 아이의 까르르 웃음이 퍼졌고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디선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넌 너처럼 살아야 해.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살아가기로 했다.